안녕하세요. 저는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운영진 강명수입니다. 저는 지금 심리 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이고사 운영진 한 사람이고요. 저는 이제 광주에서 오늘 올라왔습니다. 광주 조선대학병원에서 임상심리사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려운 걸음 세 분이 해주셨습니다. 서울에서도 오시고 광주에서도 오시고 또 바쁜 우리 문희나 작가님께서도 오셨는데요. 먼저 우리가 미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고사 이번 수련보험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데 어떤 단체인지 우리 김종호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많은 분들 알고 계실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살 유족들, 자조단체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좀 더 편안하게 함께 만날 수 있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카페로 201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굉장히 처음에는 이제 소수 수십 명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한 2,500명 정도, 요 근래 봤더니 한 2,500명 정도 되고요.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조금 더 좋아지셔서 나가시기도 하고, 조금 더 이제 열심히 활동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좀 실망이 나가시기도 하고,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가족분들께서 훨씬 용기를 좀 얻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하고 옆에 강명 선생님 앞서 발표하셨던 심청생 3명이서 이고사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 분은 처음부터는 당연히 모르시는 분들이었고 운영진 활동하시면서 언제 처음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3년도에 처음 이제 갔고요. 그때 이렇게 관계 모임처럼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1년인가 자조 모임에 저는 나가기 시작했고, 네. 김종원 선생님은 제가 아마 전국 모임에서 봤을 거예요. 13년도. 아까 2,500여 명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 미고사에 꼭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강연해 주신 우리 신명 대표님 비롯해서 세 분이 아주 믿을 만한 운영진이시니까 여러분들 미고사 기억하시고 가입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저도 강명수 선생님들은 2018년도 저도 뵀는데 그때는 제가 성함을 안 부르고 닉네임으로. 그렇죠. 네. 닉네임으로 서로 활동하죠. 닉네임이 뭐예요? 저는 아리스. 왜 아리스? 아리스는 그 별자리의 양자리의 이름이 아리스예요. 제가 생일이 이제 양자리여서 그래서 아리스라고 이제 다음 카페에서는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럼 익명성으로 다 하시니까 들어갈 때 이름을 하나씩 생각하고 들어가셔야겠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미고사에 대한 질문을 좀 하나 더 드릴게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체라서 그런데 그러면 온라인 카페니까 온라인 자조 모임 같은 것도 하시는 거고 서울 아닌 이제 전국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소개를 좀 더 해주신다면요. 일단 이제 2010년도에 미고사 온라인 카페가 만들어졌고 주로 이제 온라인 상에서는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보통 이제 소통을 하게 되고 자신이 어떤 사연에 대해서 올리면 사람들이 공감도 하고 위로도 하고 주로 이제 그런 기능을 하다가 2012년 처음 이제 오프라인 자조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꾸준히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자조 모임을 하게 되었고 이번 연도는 이제 셋째 주 수요일 날 명동에서 오프라인 자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년에 전국 모임 한 번도 하고 있기는 한데 이 한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 모임이 가장 이제 정규 모임으로서 저희가 꾸준하게 유가족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고 2020년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는 저희가 자조 모임을 거의 2년 동안 오프라인 모임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자조 모임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정규 모임, 오프라인 모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별 대상 모임으로 이제 온라인 모임을 하고 있어서 1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자녀 사별
부모님 모임 혹은 형제 사별 혹은 부모 사별 모임 그리고 이제 배우자 사별 모임 해서 1년에 한 3, 4번 정도 온라인 모임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성돈 대표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전국 순회 포럼을 또 우리 유가족들이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배경도 직접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미고사에서 운영진으로 쭉 이제 활동하면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른 어떤 활동들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미고사의 회원들도 이제 1,000명이 넘어가고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좀 도움을 받아서 그 자조모임 장소나 혹은 식사 지원을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라이프 오프의 이제 그 기독교 자살 예방 센터와 함께 협력해서 자살 예방과 이제 유가족의 어떤 지원을 위한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유가족이 좀 나서서 좀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들이 꾸준하게 들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그 사회적 낙인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낙인 대처를 위한 대외 활동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의 어떤 유가족 지원을 위한 활동을 이제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자살률이 1위를 하고 있는데도 수년, 수십 년 동안도 이 지원 자체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예산을 비교해도 그렇고 혹은 실제로는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그 정치나 혹은 연예나 뭐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자살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살 유가족이 나설 수밖에 없고 저같이 이제 좀 세월이 오래된 사람들이 그리고 조금은 마음의 안정을 많이 찾으신 분들이 나서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유가족의 일상으로의 회복을 좀 촉진하는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서명 운동을 통해서 어떤 지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끌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작년에 광주 포럼에서 아마 그 대표님께서 하셨던 걸로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직접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는 건데 하고 났을 때 변화가 있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제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가족들이 저를 위한다는 저를 좀 배려하는 마음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셨을 때 한 5년 정도를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광주에 내려와 있고 서울에 있었거든요. 한 30년 살았더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런 할아버지하고 같이 30년 사셨어요. 네, 그렇죠. 저희 대가족이 그렇군요. 네. 굉장히 제가 좀 잔소리여서 근데 그렇게 할 때 저 또한 그렇게 이야기를 듣지 못한 상태에서 몇 년을 지냈고 그렇게 알게 된 이유를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공부들을 하면서 직접 좀 당사자로서 이렇게 좀 나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고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 일을 내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 힘들었죠. 여튼 그렇게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유족의 입장이든 다른 일반인들에게 그런 것들이 뭔가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크게 좀 됐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의 이야기를 하기까지 큰 용기가 필요했었다. 그러나 본인이 유가족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 걸 보게 됐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너무 죄송한 질문이지만 그래도 돌아가신 분과의 관계와 또 떠나보내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또 그 일이 있고 좀 어떻게 마음을 추스렸는지 구성님께서 좀 말씀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남편이 이제 떠나간 지 몇수로 3년 2주년을 남겼는데요. 과정 속에 있는 많은 분들이 생각나는데 일단 저는 아는 동생이 소개해준 정신건강센터에 먼저 제가 왔었고 그게 저였던
시간이 지난다고 뭐 상처가 안 오는 종류는 아니지만 그래도 2년이면 정말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여기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어찌 보면 제가 참 무탈한 되게 삶을 살았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제가 형제도 없고 외동딸이었었고 근데 이 딸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시는 부모님 제 옆을 계속 지키고 있는 엄마를 봤는데 어느 날 제가 웃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웃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트콤을 틀었는데 어머니도 모르게 박장대소가 나가셨는데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싶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게 어찌 보면 어머니가 주신 저의 첫 용기고요. 저는 신앙을 갖고 있지만 저희 부모님은 신앙이 없으신데 그러셨던 저희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저와 함께 외에 나가주셔가지고 부모님들에게 내가 계속 웃음을 드리고 싶구나. 그게 저의 첫 계기였고 제 마음인 것 같아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말씀 나눠주세요. 네. 어머니 아버지를 웃게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용기를 내 고속 작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명수님은 이제 울자마자 바로 이렇게 아주 익숙하듯이 직업병입니다. 우리 명수님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요. 네, 저는 어머니를 잃었고요. 오래됐어요. 1981년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벌써 한 43년 됐죠. 네, 그때는 자살이란 말을 입 밖에도 꺼내지 못했을 때예요. 81년도면. 그리고 그때 저는 이제 20살이었기 때문에 뭘 잘 몰랐죠. 근데 이제 생각나는 거는 장례식을 그때는 집에서 했어요. 집에 단독주택이었는데 집에서 치렀는데 어느 누구도 아무도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셨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암묵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뭐 어머니가 굉장히 우울증으로 오래 앓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이제 정신병원에 이제 사실 입원과 퇴원과 이거를 반복하고 약도 계속 드셨고 뭐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는 누구한테가 얘기를 하거나 뭐 이걸 의논하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도움을 받거나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것 같고 그냥 혼자서 뭐 책을 읽거나 뭐 혼자서 글을 쓰거나 그래도 이제 뭐 대학교도 다니고 나중에 일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바쁘게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그 문제는 계속해서 가슴에 묻고 그냥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 82년도면 자살에 대한 인식은 물론이며 정신병, 아까 정신병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쪽에 편견과 나뉘이 더 심했잖아요. 너무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롭다라고 하는 거를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가슴으로까지 외로워서 내가 어떤 액션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언제쯤 이걸 내가 도움을 좀 받아볼까, 이 아픔을 꺼내볼까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이제 바쁘게 살고 일도 이제 조금씩 하고 했었으니까 이제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44살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한 40대쯤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밀어놨던 혹은 뭐 이렇게 가슴에만 계속해서 꾹꾹 눌러 담았던 그런 슬픔들이 계속 올라오기 시작해서 그때는 이제 뭐 어떻게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 눈물이 나고
그리고 어떤 드라마를 보거나 혹은 어떤 주제를 듣거나 이제 이러면 계속해서 어떤 감정들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뭐 상담을 공부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계속 내 안에 있던 것들이 올라오니까 상담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상담도 하게 되니까 이 주제를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애도를 시작한 것 같아요. 20년을 그냥 꽁꽁 묶어놨는데 엄마의 나이가 되고 그때 20대 때도 감히 몰랐던 엄마의 마음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올라오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이제 엄마한테만이 아니라 그렇게 엄마를 내버려 뒀다고 생각한 아버지한테도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일어나고 이게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한 감정들이 들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엄마의 이제 형제들이나 혹은 아버지에 관련된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한테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해서 그런 어떤 감정들을 해결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아까 김정호님은 이제 할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모르다가 그 원인은 이제 나중에 알게 되신 거잖아요. 그때 굉장히 무슨 감정이셨을까요? 분노나 배신감? 사실 할아버지 때는 그런 건 없었죠. 할아버지 때 자살하게 된 이유가 친척들과 조금 갈등이 그죠. 돈과 관련된 다툼이 있으셨고 할아버지도 많이 억울해하시면서 그런 선택을 하시게 되고 그렇게 가셨는데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그 친척들한테 많이 화가 나기도 하고 저는 사실 그때도 저도 이제 99년도에 제가 이제 임상심리학 전문가 수련과정을 한 1년차였는데 다른 사람들의 마음 건강을 돌봐준다는 그런 이제 사람인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몰랐다는 자체가 무기력감 그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자책이나 무기력 이런 뭐 분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머릿속으로 좀 많이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할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네. 업어 키우셨다는 표현이 맞고요. 그게 거의 제가 29살이었을 거예요. 99년도가. 거의 그때 계속 같이 사셨고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모르셨구나. 그게 너무 안타깝고 죄스럽고. 그러면 할아버지 죽음으로 우리 선생님의 임상병의사 그 직업에 약간 변곡점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임상심리사로서의 어떤 역할 자체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건강을 돌보는 상담 심리학하고 비슷하다고 보는데 사실 자살이라는 개념, 그 자살 유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게 사실이었고 그때 이후로 2005년도 이후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까 우리 실성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정만 해도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신과 약물 치료하고 동일한 치료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마찬가지였고 수면으로 이렇게 말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미고사를 하게 되고 그 이후 활동을 계속 하게 된 것 같아요. 약으로만 안 되는 정말 사람과 사람의 온기와 관심과 애정만으로도 치료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적당한 치료와 병원 진료는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함께 이 아픔을 안고 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말을 거는 게 좀 죄송스럽고 마음이 어떠실까 싶기도 한데 용기 내서 오셨으니까 아까 저는 사실 못하겠던 사람이에요.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나한테 이런 일이 딱 닥쳤을 때 그때 그 절망감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남편의 그 선택에 아이들도 있었어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남편과 저랑 너무 사이가 좋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내가 조금이라도 뭐 놓친 게 있나?
아이가 이제 중학교, 큰애 우리 남자애인데요. 중학교 생활에 대해서 힘들고 이제 우울하고 죽고 싶다고 막 그래서 그거에 대한 힘든 과정 속에서 아빠가 그렇게 선택한 거에 대한 아이들 마음 생각이나 또 아이가 있는데 아빠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분노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많이 있었고요. 그때 그래도 좀 힘이 됐었던 말이나 뭐 행동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뭐 똑같겠지만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또 심지어 시댁이든 아이들이 걱정이 크다 보니까 아이들 앞에서 울지 말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는 것도 마음대로 울지 못했었어요. 제가 저한테 올 수 있는 공간, 저한테 도움된 공간은 남편이 남겨준 아반떼 차 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가서 혼자 많이 울었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잠이 오지 않으면 안 자면 되지. 그 길로 저는 생각을 바꾸고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건강센터에 와서 상담도 받고 물론 병원에 약물 치료도 받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상담을 받으면서 제일 먼저 좀 깨달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죄책감 때문에 힘드셨는데 이건 내 잘못이 아니구나를 깨달았다든지 그런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변화되는 감정보다 제가 센터에 와서 유일하게 온전히 제 말을 들어준 곳은 센터였어요. 그랬었고 여기 있는 활동을 하면서 제 얘기를 듣고 저와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제 얘기를 듣고 그분들이 치유가 되는 모습에 제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면 너무 슬프고 눈물이 나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자살 유가족들은 우는 것조차도 죄스러워서 아니면 누군가가 뭘 잘했다고 울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봐 울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현실은 유족들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면 바꾸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막 대단한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치면서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해 주신다면 인식 개선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정은님은 어떠세요? 무슨 이야기가 가장 상처가 되셨을까요? 네. 사실 뭐 저는 그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좀 그런 부분들 직접적으로 들은 건 없었지만 사실 그 할아버지를 탓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좀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고인을 근데 할아버지께서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꼭 그때 네가 조금 더 할아버지한테 전화라도 좀 들었으면 어땠을까? 과거잖아요. 돌아갈 수 없는데 자꾸 그때 얘기를 하면서 저를 자꾸 더 후회하게 만들어요. 더 자책하게 만들어요. 할아버지가 조금 그럴 때 다른 선택을 했으면 좋았을까?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때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그때로 돌아가고 지금 현재를 못 돌아오게 하는 그런 과거의 고해를 자꾸 못되게 하고 제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 잘못이 아니래요. 그래서 제 잘못이 아니라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게 잘못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는 그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그걸 위로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저 사실 그분들이 뭐 악의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들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 강현수님. 저는 직접적으로 저한테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너무 어릴 때 그런 일을 당했고, 그리고 제가 어떤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의 분위기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한다 한들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뭐 제 아버지나 혹은 친척들은 그들이 어떤 말을 주고받는지는 저한테 전달된 적은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자조 모임 리더를 하면서 이제 유족분들이 실제로 그런 그 상처가 되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가장 이제 가슴 아픈 경우는 이제 그런 거죠. 오랜 친구인데 친구의 딸이 결혼한다고 해서 결혼식에 가려고 했더니 너는 재수 없으니까 오지 마. 세상에. 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자살 유족에 대한 어떤 인식이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혹시 그런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혹은 재수 없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거나, 혹은 아까 이제 김종원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이제 위로한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이미 유족 입장에서는 내 잘못인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말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마음을 낸다면 그냥 옆에 있어주고, 안 되면 좀 안아주기라도 하고 손이라도 잡아주고, 그러니까 어떤 위로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꼭 언어적으로 뭔가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할 말이 없을 때는 정말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그게 그 사람 마음을 진정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오히려 낫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말보다는 시간을 내주고 옆에 있어주는 거. 이소홍님은 어떠세요? 어느 때 가장 상처되는 말을 접하셨어요? 어떤 말을 이렇게 들었을 때 가장 상처가 되셨는지, 아니면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상처됐었던 순간들? 결국엔 어찌 보면 가까운 사이에서 들은 말이 저한테 가장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전주에 연고가 아무도 없어요. 남편 직장 때문에 이제 인천에서 여기 오게 된 건데 이렇게 되고 나보니까 근데 부모님 곁으로 시댁 가까이 어느 선택도 하기 어려웠었고, 신앙적인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남아있었던 거고, 아이들 때문에도 그랬고요. 근데 저 시아버님이 저를 참 예뻐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이었으면 우리 아들이 안 죽었어. 그 말. 너무 힘드시니까 가졌겠지만 되게 마음이 아팠었어요. 근데 그 시기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렇게 아이들이랑 뭔가 발돋움하면서 힘내보자 으쌰하고 있을 때 참 그 말을 들어가지고 되게 많이 조금 좌절했지만, 저와 지내왔었고 저를 사랑해줬었던 그 기억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드시면 그러셨을까. 아버님을 위해서 더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어떻게 대답을 못할 것 같은데 두 분이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아버지의 그 마음까지 헤아릴 필요가 있나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의 마음부터 헤아려주고 하는 거. 저는 사실 아까 우리 자살 쪽이 보통 사람들은 8배 정도 많다고 자살률이. 근데 사실 우울증 환자들은 20, 30배가 더 많아요. 사실 저는 이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었고 고통받고 있지만 지금껏 이렇게 버텨낸다는 거, 지금 우리가 살아낸다는 것 자체만 봐도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고, 그래서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시아버지의 아픔을 헤아려주고 얼마나 아프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해해주고 다독여주려고 했던, 그만큼 우리 선생님도 저도 그렇고 다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이 크고 성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조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잘 이겨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의 애도를 거치면서, 그리고 이제 자녀모임이나 유족들을 만나고 쭉 저도 이제 이런 자살 유가족에 대한 연구도 하고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결국은 애도 과정을 거치는 것이 뭔가 슬픔을 이렇게 줄이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슬픔이나 어떤 복잡한 감정이 줄어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그거를 가지고 내가 처음에 충격을 받고 어떤 감정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감정들을 그대로 내 안에는 가지고 있고 나중에 끝까지 남는 감정은 예를 들어 죄책감도 좀 해결을 하고 수치심도 조금 해결을 하고 슬픔도 조금은 잦아지는 것 같고 다른 것들은 조금씩 다 잦아지는 것 같은데 결국은 고인을 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는 끝까지 남는 것 같아요. 근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건 어쩔 수 없고 그 눈물을 끝까지 가져가는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견딜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내 그릇이 커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내 그릇이 커져서 그 슬픔이나 눈물을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족들은 끝까지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때까지 끝까지 성장을 하기. 그 과제가 저희한테 있다고 생각이 들고 고 선생님도 아마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잘 버텨왔다라는 나 자신을 좀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고 끝까지 성장해야 한다 이 말이 너무 가슴을 울리네요. 이 성장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새롭게 다가왔던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애도라는 슬픈 감정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결국은 그 감정을 내가 잘 친구돼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위로가 되셨어요? 지금 질문들을 좀 주셔서요. 미고사 전북 자살 유가족 번개 모임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번개 모임. 미고사 전북 자살 유가족 번개 모임. 유가족 번개 모임도 하나요? 번개는 저희가 하지 않아요. 네. 하지를 않고 이제 정규적으로 저희가 계획된 모임들만 하고 있고 저희 그 커뮤니티 안에서 미고사 그 온라인 카페 안에서 약간의 이제 유족분들끼리 이렇게 마음이 맞는 분들도 생기잖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소모임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운영진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모임을 만든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정규 자조 모임을 하면서 예를 들면 식사 모임은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꼭 자조 모임을 해가지고 뭔가 얘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라기보다는 친구 모임 친교적인 어떤 입장에서 식사 모임을 작년에도 한 2-번 했던 것 같고요. 올해도 아마 이제 그런 모임을 한 2-번 할 계획은 있습니다. 또 라이프호프가 지향하는 게 우리 자조 모임을 통해서 일상으로의 회복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와서 가슴 아픈 이야기만 하고 울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함께 문화 활동도 하고 친교 활동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 전북 자살예방센터장님 아직 계시나요? 가셨나요?
네, 이따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서 좀 상담을 하시면 연결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려우면 안 하셔도 돼요. 고등학생 아이가 자살 유족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이 아이는 거의 혼자였는데 아빠가 가서 보고 싶을 때 말할 사람이 없다고 슬퍼합니다. 이 친구의 아버지께서 생신이 얼마 전이었고요. 뭐라고 이야기해주면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고등학생 아이에게, 아빠를 잃은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게 아이가 좀 힘이 날까요? 엄마의 마음으로 당사자로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어찌 보면 제 아이가 있으니까 저는 신앙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이에게 신학적인 언제나 너를 사랑해주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를 계속해서 저는 얘기해주고 있고 똑같은 유족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똑같이 저의 어떤 말도 그 아이한테 위로가 될까? 또 좋은 말이든 아닌 말이든 그 아이도 성장 중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한 번도 없이 저도 참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아이가 그냥 스스로 슬퍼하기 전에 그냥 각자의 시간을 뒀었고요. 그래서 작년이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참 저한테도 아니면 본인 자신한테도 이 말로써 정말 서로 날카로운 말들을 하면서 그 과정을 지나고 지금의 일년이 또 지난 지금 아이는 저희 아들이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안고 가는 거라고 끝까지 만날 때까지 그래도 그 시간들을 잘 견디는 그릇을 만드셨으면 어떨까 저도 그 생각을 하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우리 정원님은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생 자살 유족이 된 아이에게 어떤 위로가 좋을까요? 저도 이제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조금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너무 성급하게 다가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 입장에서도 부모님 입장에서도 마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감정이 격양되면 말하고 싶은 걸 말을 못해요. 감정이 그걸 이제 앞서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과 몸을 먼저 좀 편안하게 만드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시고 아까 고대님 말씀처럼 좀 기다려주시면 좋습니다. 언젠가는 아이와 내가 그 관계가 많이 나쁘지 않다라면 어느 순간에는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면서 그때까지는 내가 좀 더 건강해지도록 좀 더 노력하시고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한 가지 추가로 하자면 자정 모임 있잖아요. 우리 그런 게 조금 쉽게 있지는 않지만 수원의 경기도 자살관 센터에서 청소년 유족 대상으로, 그러니까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렇게 자정 모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같은 아픔 혹은 이제 조금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과 좀 더 이렇게 좀 좋은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게끔 하고 그런 친구들과 좀 이렇게 친구 사이에서는 청소년들 좀 더 얘기가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추가적으로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광주님이 20살 때 그랬으니까 가장 좀 비슷한 연령대인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혼자서만 이렇게 견뎌온 것만 생각하지 그 이외의 거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뭔가 이제 어른들이 부모를 비롯한 혹은 친척들을 비롯한 어른들이 이 도움을 주려고 하는 어떤 그 마음을 갖는 거는 굉장히 좋지만 그것도 일종의 어떤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했을 때 청소년들이 반응을 하는 것이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게 빈약한데 도움을 주겠다고 다가오는 거를 청소년들이 반가워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그랬을 것 같고 근데
그냥 생각해 볼 때 이 청소년 시기가 굉장히 자기 문제만으로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시기에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다음에 나는 누구지, 뭐 그런 정체성 고민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복잡한 가운데 있는데 사실은 그 다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저도 이제 많이 우울한 경우가 많았었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잘해주려고 해도 사실은 잘 못했을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사실 저가 이제 육아적인 거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 이제 중고등학교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택한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미리 나서가지고 아이들한테 뭐 무슨 얘기를 해보자 이건 아니지만 혹시 궁금하거나 혹은 얘기를 하고 싶다면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난다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물어봐라. 엄마가 다 얘기를 해줄 용의가 있고 그리고 뭔가 요청이 있을 때 항상 대답할 마음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주기적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떤 기회를,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기회를 계속 제공을 해주려고 하는 어떤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거는 자살 유족인 청소년한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그것을 꼭 맞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아빠의 죽음에 대해 궁금해할 때 자기 감정을 그냥 이렇게 거친 상태로 이야기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거 그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쉬쉬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죽음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타이틀도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연 이런 거 읽으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고 계실까 할 정도로 이제 기가 막힌 일들이 좀 일어나는데요. 3년 전 남편이 같은 모습으로 떠나셨고 이번 아들까지 자살로 떠난 집사님이 계세요. 너무 염려가 됩니다. 2번이나 이런 일을 겪으신 집사님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요? 약을 먹고 쓰러져 있는 아들을 직접 보셨다고 합니다. 제주 서귀포시에 계실 때 그쪽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제주도에도 그 정신건강센터가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경우가 지금 자살 유가족이 지금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잖아요. 김정은 이런 분에게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먼저 굉장히 좀 가슴 아픈 경험을 하신 것에 대해서 좀 무덤 얼마나 많이 힘드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혼자를 감당하기는 너무 크거든요. 근데 밖에 알릴 수도 없죠.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자꾸 아둥바둥 버텨내고 그러니까 대개는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기는 많은데 그런 와중에 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도움보다는 조금 더 사회적인, 국가적인 차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현재는 그 유족을 위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기에 너무 힘든 경우, 그러니까 자살 위험이 높은 경우를 좀 이렇게 잘 살펴보고 그런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위기 계획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전문가들이 나서서 좀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가족들이 그거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고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국가적인 도움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 치매도 국가 책임제잖아요. 사실 자살 유가족들도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어설픈 위로보다는 정신건강보건센터라든지 이런 데 연결해 주시는 시도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호수 대표님도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자살 유가족이 또 자살을 선택해서 또 다른 유가족이 생기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그 요즘에 이제 용어가 뭐 이중 자살이다라고 하는 어떤 용어로 왜냐면 이제 가족 중에 한 분이 자살을 했고 또
뒤이어서 또 자살을 하는 경우,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그 자조 모임을 하고 그다음에 정책이나 혹은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미고사에 이제 자조 모임에 나오신 분들 중에 아버님이 뭐 이렇게 자살을 하셨는데 아이들 다 크고 10년, 10여 년 이후에 또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몇 년 안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유가족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혹은 정책은 장기적으로 조금 봐야 되는 그런 어떤 거를 해봐야 되는 거고, 또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로 자꾸 치부를 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 그리고 실제로 유족 자체가 자살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처음에 자살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그 가족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처음부터 개입을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개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 죽음을 수습하는 데 이제 과정이 좀 맞춰지다 보니까 자살 유가족을 위한 심리 지원이라든지 뭐 치료에 대한 부분이 연결이 안 되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자살 유족 생명보호와 돌봄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름 살짝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 운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 원하는 것들을 좀 얘기해 주셨어요. 사회적 국가적 상황에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장기적인 유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어떠세요? 좀 이런 부분을 우리 국가에 건의한다면? 제가 저 역시도 너무 힘든 상황에서 차 안에서 막 울다가 감정이 너무 몰입이 되다 보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살 방지 상담 전화를 눌렀는데 제 대기번호가 180번이라는 거예요. 대기번호가요? 180번이요? 그 순간에는 좀 간단하게 전화했었었는데 그 와중에도 그래도 나와 같은 마음에 있는 사람이 이 시간에 그게 되게 늦은 새벽이었거든요. 이렇게 만나? 나는 이제 그 다음 며칠간에 계속 전화했는데 연결 안 됐었는데 그래도 그 180명의 사람들이 다 통화가 돼서 좀 오늘은 안전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때 생각한 게 어찌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 와서 제가 큰 것도 내 말을 그냥 온전히 들어주는 거. 병원에 막 엄청 유명한 선생님들 막 어렵게 예약해서 제가 갔을 때는 센터만큼 약 처방하기가 바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돌아오는 얘기는 나와 같은 힘든 사람이 지금 뒤에 엄청 많아. 시간이 더니까 이게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전화가 필요할 때 그래도 그 180명 대기보다 좀 줄어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전화를 했는데 대기가 180번이라는 말이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근데도 제가 이제 소음이 들면서 제가 이제 자살 유가족하고 자살 이런 토론들을 하면 만나는 분들이요 다 너무 좋고 선한 분들이에요.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자살을 선택하신 분들도 못되고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아까 우리 수영님이 본인 아버지 얘기도 하셨지만 복 없이도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어찌할 뻔 몰라서 이제 그런 호텔을 하게 되시는 건데 우리 수영님 얘기하면서 그 와중에도 또 그 180명을 걱정해주는 저 마음이 우리 결국 소음님과 우리 소음님 아이들을 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질문 들어온 거 조금 더 할게요. 4년 전 친구의 갑작스러운 자살로 너무 놀랐습니다.
며칠 전까지 만나자고 했던 친구의 죽음을 지금까지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알 수 없는 자살 이후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해결하실지 질문드립니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사람 왜 죽었을까? 이 궁금해하는 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또 하나는 너무 갑작스러운 자살로 친구를 잃은 건데 이럴 때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두 가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40년을 넘게 고민을 해봤잖아요. 엄마가 왜 죽었을까? 왜 그렇게 가셨을까? 조금 더 나아가면 왜 나를 버렸을까?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이 이제 돌아가는 건데 저의 어떤 잠정적인 결론은 모른답니다. 몰라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내가 그래도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으면 나한테 뭔가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거나 뭐 그런 게 있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많았는데 엄마가 죽는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결국은 모르는 거는 같아요. 모르고 그 모른다는 거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온 거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뭐냐면 결국은 그 죽는 순간의 어떤 그 모습대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쩌면 기억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고 초점을 두는 거는 죽었다는 것 때문에 죽음에 관한 것만 자꾸 초점을 두는데 그게 아니고 고인이 살아온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고인과 나의 어떤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살려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살아 있었을 때, 살아 생전에 나한테 해준 것들, 그리고 나와 대화를 나눈 것들, 그리고 나와 굉장히 어떤 귀중한 어떤 경험을 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살려내면서 결국은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죽음을. 왜냐하면 죽음보다는 이 삶의 모습이 훨씬 더 소중하고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이 결국은 저를 살게 하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죽음에 관련, 그러니까 죽음보다는 삶에 대한 모습을 조금 더 많이 기억하도록 노력해 봐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막 영혼 제조기 막 지금 아까 성경 얘기 들었는데 저는 기억을 바꿔서 죽음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고인의 삶의 서사를 좀 기억하고 고인과 함께했던 추억들을 기억해야 된다. 그 얘기가 좀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김정은님께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친구를 잃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걸 전혀 몰랐고 그럴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전혀 그 사인을 몰랐다는 거에 또 다른 그 죄책감이 올 것 같아요. 모를 수도 있죠. 알았으면 막았겠죠. 알았으면 막았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을 거예요. 아까 제가 과거, 미래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런 모습이 있었지. 이랬으니까 혈압해주고 뭐 막 다퉜었지. 뭐 좀 힘들어하셨지. 뭐 이런 것들을 지나고 나니까 알았죠. 그때 당시 전혀 몰랐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누구도 알 수 없어요.